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네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자, 이 시는요,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김춘수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시를 낭독했냐면요. 며칠 전에 친구하고 예당에 샤갈전을 하고 있어서 친구하고 미술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전에 몇 번 뭐 어디 다른 유럽의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주최하는 그런 전시회 때 샤갈의 그림 몇 점과 같이 이렇게 샤갈을 만나본 적은 있지만 대대적으로 샤갈의 그림을 그만큼 많이, 그전에도 물론 샤갈전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작품이 오진 않았거든요. 작품이 꽤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판화 작품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동화, 납품된 우화, 프랑스 우화의 사파 그림도 꽤 많았고, 또 그 사파에 들어가는 판화도 꽤 많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좀 유명했던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좀 큰 대작들, 이런 것 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림들이 최초로 전시가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샤갈 그림을 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약간 환상적이고 동화적이고 뭔가 행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밝고 행복한 동심의 느낌이 아니라 샤갈의 그림을 보면은 종국에는 어떤 그런 행복감 내지는 환상, 꿈을 늘 뭐 화풍에 녹여내긴 했지만 어떤 어둠 속에서 인간이 늘 이렇게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게다가 이 샤갈이 지나왔던 그런 시대는 세계 1, 2차 대전을 다 겪었고 또 유태인으로서 방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살았던 예술가이기 때문에 뭐 그냥 무조건 해맑게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 내가 지향하고 있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바로 그런 어떤 꿈의 세계였었고, 그게 바로 샤갈적인 화풍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뭐랄까요? 그냥 그냥 바라는 바를 그렸다라기보다는 어떤 거기에 의지가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느낌. 물론 이렇게 굉장히 화사하고 그런 색감을 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두운 색감을 사용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작품 초기에는 또 아직 확립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이렇게 좀 혼재하는 느낌? 그래서 약간 뭐 입체주의, 피카소나 뭐
이런 분들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 비슷한 류의 그런 회화도 있었고요. 어쨌든 즐겁게 잘 봤는데요. 그 샤갈에게 있어서의 가장 어떤 중요한 소재들이 있잖아요. 고향 마을의 모습, 또 어떤 그 뮤즈 본인의 첫 번째 부인, 뮤즈인 첫 번째 부인의 벨라라는 부인의 과의 어떤 결혼식 장면이 늘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 뭐 염소, 수탉, 소 할 거 없이 동물들, 그리고 바이올린, 뭐 기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소재들입니다. 결혼식 장면이라든가 동물들, 시골 마을 풍경, 눈, 그리고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의 날아다니는 모습, 혹은 천사. 네, 독특한 것은 근데 이분이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태적인 종교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교적인 그런 것도 받아들여서 나중에 어떤 성당의 어떤 에서 의뢰한 작품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의 그림에도 어떤 등장하는 성모자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또 고집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이상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국과 같은 그런 평화로움, 고향,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 그런 것을 떠나서 인간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냥 그 행복의 지향점만을 가지고 본인의 화풍에 녹였다는 것.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그냥 어떤 이념도 개입하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행복한 환상의 세계, 꿈의 세계, 뭐 평화의 세계 그런 것을 지향한 작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여담 삼아 그런 카페도 저 그 청년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마 1988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갑자기 네 어찌됐든 즐거운 데이트를 보냈고요.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이번에는 소설이 아니라 수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김영하님. 드라마 각본도 많이 쓰시고 영화화된 것도 많고 너무나 유명한 소설가이자 뭐 수필가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전에도 뭐 수필이나 일도 발표를 하셨지만 이번에 한 거의 몇 년 만이죠? 5년 만인가? 7년 만인가? 5년 만인가? 만에 수필을 다시 또 내셨는데 혹자들은 본인도 그렇고 뭐 이런 내용의 글은 어쩌면 인생에 단 한 번 쓸 수 있을 만한 수필이다라고 소개는 해요. 물론 이게 그냥 약간 광고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만큼 이제 나이가 그분이 저보다 조금 위인 것 같아요.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인데 그런 세대를 사신 분이니까 지금 중년이잖아요. 이제 노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본인을 회고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간으로서 살아왔을 때 어떤 본인의 경험을 통한 그런 어떤 삶에 대한 내용, 삶에 대한 느낀 점이랄까요? 반추해보는 그런 내용을 수필로 옮기셨어요. 제목이 짠.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수필집입니다. 자,
이 김영하님은 뭐 그전에 뭐 소설이라든가 스필로도 유명하셨지만 대중적으로는 알쓸신잡, 알쓸별잡이라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교양 예능이라고 해야겠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 본인의 어떤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재미있고 또 굉장히 유려하게 잘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김영하님의 최근 이 근래에 나온 바로 수필집이에요. 김영하님이 여기 나온 그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잠깐 제가 읊어볼게요. 작별인사, 장편소설로서 살인자의 기억법, 검은꽃,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은 프랑스와 사강과도 조금 통하는 그런 말이네요. 예술가들은 그렇게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건가요? 이거는 조금 어찌됐든 자유로운 어떤 한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자율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의 제국, 아랑은 왜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것도 드라마화됐죠. 퀴즈쇼, 그리고 소설집, 단편 소설집으로는 오직 두 사람, 오빠가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그리고 호출, 산문으로는 여행의 이유, 네, 오래전에 나왔었죠. 오래 준비해온 대답, 다다다 등을 냈고요.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를 번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자녀 없이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작품 생활과 또 방송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잠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제가 무풍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좀 자꾸 그런 소음이 들리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 첫 장을 열어보면 이 세상으로 나를 초대하고 먼저 다른 세계로 떠난 두 분에게, 아마도 이 두 분은 부모님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렇게 차례를 보면요, 소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엄마의 비밀, 아이와 로봇, 야로의 희망, 우물정자 1000개, 기대와 실망의 월츠, 테세우스의 배, 모른다, 스캔들이 된 고통의 의미, 이탈, 사공이 없는 나룻배가 닿는 곳, 무용의 용, 인생의 그래프, 도덕적 운, 어떤 위안, 이렇게 이런 제목의 수필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한 서너 개 정도 낭독해 드릴 생각이고요. 자, 우선 맨 처음에 있는 일회용 인생이라고 하는 또 수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수필 내용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떤 화두를 여는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필이니만큼 뭔가 그 작품 해설을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할 것은 없고요. 그냥 쭉 낭독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작품집을 여는 머릿말과도 같은 글입니다. 일회용 인생. 인생은 일회용으로 주어진다. 그처럼 귀중한 것이 단 하나만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쾌는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했을 것이다. 오래 살아남은 종교들은 이 불쾌를 어떻게든 완화해주는 여러 이야기를 제공했다. 이상적인 육체로 부활해 영원히 존재하는 삶을 약속한 종교도 있었고, 형태를 바꾸어 거듭하여 다시 태어나는 윤회라는 개념을 제시한 종교도 있었다. 종교와 한배에서 태어난 신화 역시 죽을 운명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만들어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 길가메시가 찾아 헤매는 것 역시 영생의 비밀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인간을 필멸자, 즉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 부른다. 종교와 신화가 예전 같은 권능을 잃은 뒤에는 소설과 영화, 컴퓨터 게임 같은 이야기들이 인생의 일회성이 주는 불쾌를 잠시 잊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근대 이후 독자들은 장구하게 펼쳐지는 장편 소설의 세계로 빠져들어 어쩌면 내 삶이었을 수도 있는 다른 삶을 경험했고, 탁월한 이야기꾼들에 의해 그럴듯하게 짜인 이 가짜 인생은 독자들이 실제 살아가는 지루하고 불공평하고 질서 없는 진짜 인생을 대체해 주었다. 어렸을 적 경험한 컴퓨터 게임이나 전자오락은 시작과 동시에 세 개의 삶을 주었다. 강펀치에 맞아 죽어도, 적기가 쏘는 기관포에 맞아 내 전투기가 추락해도 두 번의 삶이 더 있다. 그 두 번의 삶까지 다 소진해도 동전만 또 넣으면 삶은 연장된다. 게임의 세계에서 죽음은 다시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소설이나 게임이 제공하는 매력적인 대안적 삶들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이 일회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비록 그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문득문득 엄습하는 불쾌는 외면하며 살아온 탓에 더 지독하고 부당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젊은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것도 혼자. 이 불쾌는 귀엽고 밝고 환하고 유쾌하고 재미나고 짜릿한 무언가가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는 사라진다. 영상 속의 고양이들은 털을 날리지 않으며 내 가죽 소파를 긁지 않고 무엇보다 병과 죽음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존재한다. 아프지도 죽지도 않을 것 같고 영원히 저렇게 이상적인 외모로 디지털이 만든 천국에서 살아갈 것만 같다. 엄지로 화면을 위로 튕겨 올리는 동안에는 잠시 생의 일회성이라는 참을 수 없는 무거움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 인생이 일회용인 것도 힘든데 그 인생은 애초에 공평치 않게, 아니 최소한의 공평의 신용조차 없이 주어졌다. 생이 그렇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럼에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육신과 정신으로 의술의 발전 속도와 범위를 감안한다 해도 내 생은 아마 반환점을 돌았을 것인데, 여전히 내 앞에는 1968년에 받은 일회용 인생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야기는 2023년 봄, 엄마의 빈소로부터 시작한다. 네, 이렇게 수필의 시작을 여는 글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수필집을 엮게 된 첫 동기가 23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서 느꼈던 어떤 그 체험과 그 경험, 그때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작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그 내용, 그 엄마의 빈소에서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네요. 네, 제목 엄마의 비밀입니다. 중증의 알츠하이머를 앓던 엄마가 폐렴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것은 애통은 하되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정말 놀랄 일은 빈소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보다 한 살이 위였다. 어렸을 때 엄마는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 사실상 동갑인데 아버지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빈소에서 만난 고모는 아버지가 시골로 한 살 연상의 신부를 인사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내가 묻자 고모는 네 아버지가 옳게 말했을까 라며 웃었다. 아버지는 신부의 나이를 부모에게 속였던 것이다. 그 정도는 예상했던 바여서 크게 놀라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는 엄마의 젊은 날이 궁금했다. 엄마 나이 30살에 첫 아이인 내가 태어났는데 1960년대 기준으로는 꽤 늦은 편이었다. 그 무렵으로 짐작되는 사진이 한 장 있다. 엄마는 날씬한 몸매에 몸에 딱 붙는 세련된 밝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강원도 화천의 초가집 툇마루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다. 아버지의 복장도 군복이 아닌 캐주얼한 브이넥 털 스웨터다. 좋은 옷은 입었지만 엄마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하며 우울해 보인다. 아버지의 표정도 밝지 않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어쩐지 첫 아이인 내가 태어나기 전일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내가 태어난 이후로는 내가 중앙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내가 가운데 아래에 있고 부모가 양쪽에서 나를 감싸듯 앉아있다. 돌아가시기 2해 전 아내와 함께 시청 앞 광장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의 중식당에서 엄마와 식사를 했다. 이미 알츠하이머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여서 며느리를 잘 알아보지 못했고 처음 보는 젊은 새댁쯤으로 생각했다. 얼른 애부터 낳아야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라 엄마는 검은색 부직포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너무 헐렁해 자꾸만 흘러내렸고 식사를 하느라 벗어놓은 뒤에는 다시 쓰는 것을 잊어버렸다. 며칠을 내리썼을지도 모를 그런 허술한 마스크로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신경은 자꾸만 엄마의 마스크에 가 있었다. 저걸 잘 써야 할 텐데, 제대로 된 걸 써야 할 텐데, 벗어놓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텐데. 레몬치킨 요리와 식사 사이 엄마는 짜장면을 시켰다. 엄마가 문득 텅 비어있다시피 시청 광장과 을지로 쪽으로 눈길을 던지며 말했다. 내가 여기 참 많이 왔었는데. 언제요? 문득 돌아온 엄마의 기억을 반가워하며 아내가 물었다. 처녀 때. 뭐 하시러요? 이번엔 내가 물었다. 직장 다녔지. 친구들하고 놀러도 많이 오고. 엄마는 원래 명동을 좋아했다. 10살 때 아버지는 파주 북단 민통선에 주둔한 육군 제1사단의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에 파주는 서울에서 참 멀었다. 눈이 나쁜 나를 데리고 엄마는 굳이 명동의 안과까지 군용 지프차와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갈아타는 긴 여행을 했다. 검진과 치료가 끝나면 엄마와 함께 한일관에서 냉면을 먹거나 명동 칼국수에서 칼국수를 먹었다. 엄마는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거기로 나갔다. 치과 치료도 머리 손질도 쇼핑도 모두 명동에서 했다. 알츠하이머로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 병이 그렇듯 오래된 기억들은 일부 살아남아 있었다. 무슨 직장을 다녔는데요? 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물었다. 드디어 오랜 의문이 풀리리라 기대했다. 엄마는 도대체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뭐라고 살았을까? 한 번도 시원하게 답해준 적이 없었다. 이제 엄마의 뇌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아들에게 오래 숨겨온 20대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털어놓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엄마는 그 질문에 언제나처럼 대답을 회피했다. 그냥 직장이라고만 답했고 식사가 나오면서 그 화제는 끝이 나버렸다. 그날 엄마는 지난 몇 년간 보이지 않던 왕성한 식욕으로 자기 몫의 음식을 해치웠다. 어쩌면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어 눈앞의 음식에만 집중했는지도 모른다. 아들은 알겠는데 아들 옆에 있는 여자는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엄마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나 보여줄 법한 과한 친절의 표정으로 어서 이 불편한 자리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새벽 엄마와 함께 한일관에 가서 냉면을 먹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 꿈이었구나 였고, 차츰 정신이 들면서는 아,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없구나. 작년에 돌아가셨지 하는 것이었다. 어린 날 화려한 명동에 나와 외식을 했던 경험과 엄마에 대한 기억은 강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엄마는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스포츠와 외출과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육아와 집안일 요리였다. 청소나 요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집은 늘 깔끔했고 끼니마다 상도 잘 차리셨으며 내 도시락은 늘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 그래도 그 세 가지는 틈만 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했다. 20대를 직장 여성으로 살았던 영향일지도 모른다. 빈소에는 엄마의 오랜 친구들이 여럿 모였다. 망자에 대한 추억담이 오가기 시작할 때 나는 오래 궁금했던 것을 그분들에게 물었다. 저희 어머니 결혼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친구분들이 내 질문에 약간 놀라며 서로를 돌아보았다. 너 몰라? 얘기 안 하셨어요. 답을 말해준 분은 내가 갓 돌이 지났을 때 찍은 사진에도 등장하는 아버지와 전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기생의 부인이었다. 너네 엄마. 잠깐의 짧은 침묵. 여군이었잖아. 내가 전혀 몰랐다고 하자 다들 재밌어하며 앞다투어 엄마의 과거를 증언하기 시작했다. 우리한테도 숨겼어. 그런데 우리가 알아냈지. 여군 때 친구가 자주 놀러 왔었거든. 다른 분이 득의인 만만하게 말했다. 그 친구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았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키도 큰 분으로 우리가 어디에 살든 1년에 몇 번은 놀러 왔고 왔다 하면 오래 머물렀다. 왜 숨기셨을까요? 몰라. 다들 고개를 저었다. 한 분만이 당시에는 여자가 직업을 가진 게 자랑이 아니었으니까 라고 말했다. 여염집 기수가 최고였지. 신부감으로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용산 삼각지 육군본부 타자수였다는 것 같아. 지금은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가 그 시절에는 용산에 있었다. 1938년생으로 7남매 중 막내였던 엄마는 어려서 양친을 잃고 오빠들의 집을 전전하며 성격 괄괄한 막내 고모로 살다가 무슨 동기에서였는지 갑자기 여군이 되었다. 그리고 장교인 아버지를 만나 결혼한 뒤 주변과 자식들에게 여군이었던 시절을 숨겼다. 그리고 내가 물을 때마다 그냥 외삼촌 집에 얹혀 살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아버지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베트남 파병에서 돌아오자마자 결혼을 했다고 말했었다. 모두가 그냥 믿어주었던 그 이야기는 인물을 만드는 게 어빈 소설가인 아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에 중요한 무엇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한때 나는 엄마가 재혼을 한 것은 아닐까? 어딘가에 나의 이부 형제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상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고 엄마는 그저 여군으로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며 동료 여군들과 함께 세련된 양장을 차려입고 주말이면 명동을 활보하는 20대를 보냈던 것이었다. 그날 빈소에서 엄마의 비밀은 80이 훌쩍 넘은 친구분들을 아득한 20대로 데려갔다. 엄마와 달리 그분들은 앞다투어 젊은 날의 경험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동기생 부인 한 분은 자신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군에 지원하러 갔지만 접수를 받는 남자 군무원이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어디 다니냐며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포기했는데 만약 그때 자기가 여군이 되었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과거를 고백했고 그러자 다른 분들이 그 얘기 처음 듣는다며
왜 그동안 자기들에게 숨겨왔느냐고 웃으며 따졌고, 그러자 그분은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 라고 항변했다. 여군이었던 엄마가 장교인 아버지와 결혼하고 역시 한때 여군을 지원할 마음을 품었던 분이 아버지의 동기생과 맺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버지 역시 청소년기에 여군과 인연이 있었다. 그 얘기는 뒤에 하겠다. 인생은 중간에 보게 된 영화와 비슷할 때가 있다. 인생은 중간에 보게 된 영화와 비슷한 때가 있다. 처음에는 인물도 낯설고 상황도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짐작하게 된다. 갈등이 고조되고 클라이맥스로 치닫지만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무슨 이유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영원히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이 무겁게 남아있는 채로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간다. 바로 그런 상태로 우리는 닥쳐오는 인생의 무수한 이벤트를 겪어나가야 하고, 그리하여 삶은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부조리로 남아있게 된다. 이 부조리에다 끝내 밝혀지지 않은 어떤 비밀들, 생각지도 않은 계기에 누설되고야만은 굳이 숨길 필요도 없어 보이는 사소한 비밀들까지 더해진다. 그날의 빈소는 마치 소설의 반전과도 같았다. 반전은 독자의 선입견과 자만심을 통렬히 일깨우면서 이야기 전체와 인물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극적 장치로 그날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엄마라는 인물에 대해 내가 별로 알고 있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내가 아직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자신에 대해 입을 다문 채 이 세상을 떠났고, 그럼으로써 내게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독자가 적극적으로 상상해내야 하는 소설 속 인물들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억은 더욱 희미해지고 상상과 뒤섞일 것이다. 무엇이, 누가 실제로 어떻게 존재했는가는 모호해질 것이다. 기억에도 반감기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일까? 그날의 빈소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기억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 같아요. 각자가 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른 이면을 보고 기억을 하니까요. 혹은 축약됐다고 하나요? 아까 기억의 반감이라고 하잖아요. 굳이 들춰내야만 하는 어떤 기억이 아니라면 묻히고 말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묻히는 기억들이 영원히 묻혀진다고 해도 그 기억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존재라는 자체는 그 존재로서 있었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던 존재로서 있던 그 진실만은 그대로 있겠죠. 저희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부모님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저는 과연 저희 부모님들, 저희 어머님은 살아계시지만 제가 들어왔던 어머님의 기억, 제가 들어왔던 아버지의 기억,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억들, 그런 것들 외에 제가 듣지 못했던 그분들의 또 다른 어떤 기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나름 이렇게 저렇게 조각들을 이어서 상상을 해본다면 글쎄요, 또 다른
어, 새로운 이야기가 되겠죠. 예, 부모님이 기억하는 기억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또 다른 기억. 기억은 무엇일까? 기억이 없다면 기억은 그 사실 진위를 떠나서 나라는 주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나라는 어떤 존재와도 존재로서 대변되는 것, 대표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낭독해 드릴 작품은요. 이번에는 부모님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참 묘하죠. 사랑하지만 또 어떤 그 애증 같은 증오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쩌면 그런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망으로 인해서, 뭐 인간관계라는 게 모든 게 다 기대와 실망 뭐 이런 것이 공존하지만 부모 자식과는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풀리지 않는 하나의 어떤 매듭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대와 실망의 왈츠라는 수필입니다. 남쪽 도시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고 있었다. 미분양이 속출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한데 시내와 외곽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이틀 연속으로 열리는 강연을 위해 구도심에 잡은 숙소는 나지막한 건물들 속에서 혼자 높이 솟아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시기에 번창했던 동네에는 근대의 기억들이 낮고 단단해 보이는 석조 건물들에 남아 있었지만 쇠락의 기운이 완연했다. 폭탄 세일 광고 전단지가 뿌려진 텅 빈 가게들의 앞 유리창에는 임대 표지가 붙어 있었다. 검은 대리석으로 마감한 숙소 1층에는 호텔 프런트와 프랜차이즈 카페, 순두부집이 입점해 있었다. 예약을 위해 인터넷 지도를 살펴보았을 때는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었다. 바로 옆 건물은 대학병원이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주교자 성당과 유명 백화점이 있었다. 객실은 17층이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두웠다. 두꺼운 커튼으로 창을 가려놓았겠거니 생각했는데 암막 롤 스크린이었다. 커튼은 없었다. 롤 스크린을 올리자 그제야 전망이 보였다. 낮게 엎드린 근대 건축물들 사이로 우뚝 선 호텔이라 전망은 시원했다. 호텔은 나쁘지 않은 위치에 등급도 높았는데 곳곳에 무신경하다 싶은 데가 있었다. 내려져 있던 롤스크린이 그랬고 다림질이 되어 있지 않은 꾸깃꾸깃한 침대 시트가 그랬다. 슬리퍼는 바삭거리는 비닐로 포장돼 있었는데 누가 뜯으려다 다시 집어넣었는지 반쯤 봉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TV를 켜니 호텔 홍보 화면만 보였는데 어떻게 해야 다른 채널로 넘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욕실은 침실에서 통유리창으로 훤히 들여다보였다. 가릴 방법이 없었다. 혼자 묵으니 가릴 필요는 없었지만 뻥 뚫린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어딘가 불안정해진다. 나스미 소세키는 집에 창이 있으면 모두 가려야 했다고 한다. 누군가 들여다볼 것만 같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해는 간다.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은 오래된 건물 특유의 악취가 방 안에 고여 있었다. 환기를 위해 틸트 창을 열었더니 고층이라 겨우 한 뼘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고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들여 하자 완강하게 버티며 다치지 않았다. 결국 TV와 창 문제를 해결하러 직원이 올라와야만 했다. 강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보니 직원이 닫아주고 갔던 틸트 창이 도로 열려 있었다. 다시 닫아보려 했지만 닫히지 않아서 대충 창을 당긴 뒤 롤스크린을 내렸다. 다행히 롤스크린은 안막이어서 빛의 방해는 받지 않을 것 같았다. 불을 끄고 난 뒤 잠이 들었으나 1시간에 한 번꼴로 깼다. 왕복 10차선의 대로를 따라 야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요란하게 질주했다.
대학병원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앰뷸런스들의 사이렌 소리가 제대로 닫히지 않은 창틈으로 밀려들어와 내 귀에 꽂혔다. 도시에서는 밤새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다치고 죽는 것 같았다. 그 밤에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어딘가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는 저렇게 피부가 매끈하다니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마치 대리석 흉상처럼 보였다. 대화는 없었는데 나는 무슨 일인가로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아버지가 침묵으로 나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또다시 울리는 요란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었구나. 그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 그날 낮 강연장 대기실로 찾아온 이가 물었다. 이 도시에 와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연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연고랄 게 있다면 아버지가 여기서 상업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야고 명문이었고 그걸 자랑스러워하셨죠. 꿈을 꾼 곳은 아마도 그 대화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부활할 때 육신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죽을 때의 모습일까? 아니면 생전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까? 모두 죽을 때의 모습들이라면 천국의 풍경이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천국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것만 같다. 그렇다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마치 포토샵으로 매만진 여권 사진 같은 얼굴들이라면 그것도 참 부자연스러울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는 바로 그 이상적인 피부와 얼굴로 내 꿈에 나타났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반갑기는커녕 불편했다. 1939년생인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같이 일본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처음에는 만주로 갔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 근처의 어딘가에서 징용을 온 조선인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했다고 한다. 해방 직후 일본에서 한반도로 귀환한 이들은 14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할아버지도 이들 중 하나였다. 현재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가 한꺼번에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귀환 시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을 1인당 1,000엔으로 한정했다. 아들 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땅에 붙박였다. 객지에서 장사를 하다 돌아온 이들의 농사가 쉬울 리 없었다. 살림은 여유가 없었는데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 7남매가 되었다. 큰아버지만 농업고등학교에 보냈고 아버지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농사를 도왔다. 친구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던 아버지는 가출해 혼자 도시로 나갔다. 가출 소녀는 어떻게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을까? 어린 아버지는 여군들에게 밥을 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부뚜막 옆쪽 방에서 잤다. 저녁 준비가 끝나면 밤에 그 상업고등학교 야간 과정을 다녔다. 나중에 여군들이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오기도 했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고모에게 들었다. 여군들이 어린 아버지를 귀여워하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다. 객지 호텔방에서 눈을 멀뚱멀뚱 뜬 채로 나는 아버지와 내가 주고받은 기대와 실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언제 처음 아버지에게 실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부터가 사실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힘이 들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언제나 내가 부모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며 자랐지. 부모가 나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질문이 많은 아이였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자기들이 답을 몰라서 화가 났었던 것 같다. 어른이라고 모두 답을 아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때였다. 소설가가 되고도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별로 가깝지도 않았던 선생님 한 분에게 김영하를 기억하느냐고 한 친구가 묻자 대뜸 질문이 참 많았던 되바라진 녀석 아니었냐고 되묻더란다. 나는 묻고 싶은 것에 10분의 1도 묻지 않았는데 말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느낀 첫 실망도 질문과 관련이 있었다.
출근을 하려고 쪼그려 앉아 전투화를 신고 있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군화에는 왜 이렇게 구멍이 많아요? 전투화는 목이 길고 구멍도 많다. 긴 구두끈을 구멍마다 통과시켜 단단히 묶어야 한다. 어린 내가 보기에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시간 낭비 같았다. 물론 지금은 전투화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안다. 말 그대로 전투를 위한 기능적 신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원의 발목을 보호하고 물이나 흙이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면서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도 되어야 한다. 나도 출근 시간에 쫓기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많은 기능 중에 단 하나만 설명해 주었어도 나는 흡족했을 것이다. 목이 길어야 발목이 잘 부러지지 않거든. 같은 대답을. 그런데 아버지는 버럭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다. 군화니까 그렇지. 에프라임 키숑의 개를 위한 스테이크에는 아버지에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는 아이가 나온다. 아버지는 이 자명한 과학적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곧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설명이 계속 꼬이고 자꾸만 반박당하자 아버지는 점점 화가 난다. 사실 공전 현상에 대해서 쉽게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깊이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아마 나의 아버지 역시 전투화가 왜 목이 길고 구멍이 많은지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그날 아침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서부전선의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970년대 말의 전방은 늘 긴장 상태여서 외박이나 휴가가 귀했다. 판문점에서 북한 쪽 경비병들이 미군들을 도끼로 공격하여 죽인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직후였고 북한에서 휴전선 아래로 파내려온 땅굴도 발견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주 가끔 서울 집으로 와 하루 이틀만 묵고 부대로 복귀했다. 서울에 오면 아버지는 우리 형제를 데리고 목욕탕부터 갔다. 사복을 입은 아버지는 힘이 좀 빠져 보였고 어딘가 낯도 설었지만 함께 살지 않아 자주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의 목욕탕 나들이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꽤나 기다려지는 행사였다. 그 무렵 배가 제법 나온 아버지는 우리 형제를 모두 온탕에 들여 충분히 불린 후 하나씩 불러내 때를 밀어주었다. 하나가 아버지에게 붙들려 있는 사이 다른 하나는 내 온탕을 오가며 놀았다. 우리 형제는 아버지의 등을 서로 밀어주겠다고 자리싸움을 벌였다. 사건은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일어났다. 신발장에 올려둔 아버지의 신발을 누가 훔쳐간 것이다. 당시 그 목욕탕은 옷은 자물쇠가 달린 사물함에 넣을 수 있었지만 신발은 입구에 신발장에 넣어야 했다. 당연히 누구든 남의 신발을 몰래 신고 나갈 수 있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했다. 신발을 찾아내든지 물어내라고 하자 주인은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우리 형제는 집에도 가지 못한 채 아버지와 목욕탕 주인의 싸움을 지켜보아야 했다. 아버지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지만 어린 내 눈에도 승산은 없어 보였다. 신발장 위에는 붉은 글씨로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써 있었다. 무엇보다 목욕탕에 벌거벗은 손님들이 모여들어 이 싸움의 승패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것이 부끄럽고 싫었다. 아빠, 그냥 집에 가요, 제발. 동생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주인과 대거리를 했다. 어느새 날은 저물고 구경꾼도 줄어들었다. 끝내 아버지는 이기지 못했고 주인으로부터 신발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마도 도둑이 대신 벗어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낡고 더러운 신발을 받았다. 도둑의 신발을 꺾어 신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 나이는 40이었고 지금 내 나이보다 15살이나 어렸던 젊은 아버지의 행동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것은 전형적인 직업군인의 사회 부적응 사례이기도 했다.
부대에서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군화의 안감에는 주인의 이름이 매직펜으로 적혀 있고 설령 안 적혀 있다 해도 누가 감히 대대장의 신발을 훔쳐가겠는가. 아버지가 사회에 나와서 배운 유일한 삶의 방식은 군율이었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의 즐거운 목욕탕 나들이를 아버지 자신이 망쳤고 그때 나와 동생이 빼앗긴 기쁨은 신발 한 켤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왜 못하겠는가. 나도 그랬을 수 있다. 모든 부모가 언젠가는 아이를 실망시키고 그 실망은 도둑 맞은 신발 같은 사소한 사건 때문에도 비롯된다는 것. 그 누구도 그걸 피할 수 없고 나처럼 어떤 아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그 사소한 에피소드를 기억하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하면서도 아쉬워한다. 그렇지만 그게 부모를 증오하거나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실망시킨다는 것은 마치 우주의 모든 물체가 중력에 이끌리는 것만큼이나 자명하며 그걸 받아들인다고 세상이 끝나지도 않는다. 나이가 들어 좋은 점은 부모를 포함해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기대와 실망이 뱅글뱅글 돌며 함께 주는 왈츠와 닮았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기대와 실망이 뱅글뱅글 돌며 함께 추는 왈츠와 닮았다. 기대가 한 발 앞으로 나오면 실망이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실망이 오른쪽으로 돌면 기대도 함께 돈다. 기대의 동작이 크면 실망의 동작도 커지고 기대의 스텝이 작으면 실망의 스텝도 작다. 큰 실망을 피하기 위해 조금만 기대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과연 그 춤이 보기에도 좋을까? 오랜 세월이 지나 나는 목욕탕 사건에 대해 아버지에게 물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만 돌아왔다. 기대도 실망도 그냥 나 혼자 추는 춤이었다. 뇌졸중과 암투병으로 쇠약해진 말년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동생과 나를 앞에 두고 당신이 죽더라도 제사 같은 것은 지낼 필요 없고 유골은 그냥 산천에 뿌려달라고 말했다. 직업 군인으로 충분한 기간을 봉직한 아버지는 현충원에 묻힐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차피 현충원도 기한이 있고 그럼 어딘가로 옮겨야 할 텐데 누가 그걸 하겠느냐, 후손도 없을 텐데. 냉담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지만 억누른 실망감과 화가 공기를 타고 전해졌다. 우리 집은 원래 제사를 모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제사 얘기냐, 안 지낼 것이다 라고 나도 날카롭게 받아쳤다. 제사는 시골의 큰아버지가 모셨는데 근무지를 떠날 수 없던 아버지는 거의 가보질 못했고 그러니 다른 가족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엄마는 평생 제사 근처에도 가기 싫어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중국에서 도입해 현지화한 이 의례는 근대를 지나면서도 소멸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집안들에게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군대의 효율을 숭상하고 근대화를 종교처럼 떠받들던 박정희 정권은 귀신을 모시는 제사의 풍습을 좋아하지 않았다. 가정의례 준칙을 반포해 차례와 제사를 간소화하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제사는 산자들이 정색하며 공연하는 한편의 연극이며 주제는 기억이다. 창과 문을 열어 귀신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하고 지방의 조상의 이름을 써서 태운다. 귀신이 어련히 알아서 자기 집을 찾아올 텐데 뭐하려 지방의 이름까지 싸서 태울까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저 영계에는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지방의 이름을 정확히 써서 태우지 않으면 모든 귀신, 이른바 온갖 잡귀가 다 몰려온다는 것이다. 잡초가 이름을 모르는 식물을 의미하듯 잡귀는 이름이 잊힌 귀신이다. 잡귀가 아닌 귀신은 그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가 있다. 이름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불러 초대하면서 제사가 시작된다.
인생의 끝을 예감하면서 아버지는 사후에 누가 당신을 기억해 줄까를 걱정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당신이 기대할 수 있었던 기억의 방식은 그것뿐이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대뜸 제사도 무덤도 필요 없다는 식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수동 공격은 받아주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주던 기대와 실망의 왈츠는 그때 비로소 끝이 났던 것 같다. 아버지의 유언 아닌 유언은 반만 지켜졌다. 유골은 망자의 뜻에 반해 실에는 엄마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대전 현 충원에 묻혔고 나라가 이름을 새겨 비석을 세웠다.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대신 나는 내 방식대로 아버지를 기억한다. 나는 글을 쓴다. 망자가 내게 남긴 것들에 대하여. 물론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좁혀지지 않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무척 가깝지만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 인간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간도. 예, 저는 습관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어떤 체험한 어떤 그런 실망감이랄까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타인에 대해서, 나 아닌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기대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좀 수용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일단 내 감정을 우선 돌보기보다는 내 감정을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감이 크니까 그만큼 상처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이 가족 간에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기대를 안 한다고 안 해도 상대적으로 그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보다는 저도 모르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나 자식이 또 있겠지만 과거에는 부모님에 대한 거겠죠. 특히 부모님에 대한 것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라기보다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서의 어떤 상처랄까요? 부모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 아까도 나왔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릴 적 제일 처음 겪게 된 어떤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 어떤 그런 것이 일단은 가장 뭐랄까요? 어떤 그 자기 방어적인 일종의 그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자기 방어잖아요. 그런 방어력이 있기 전에 순수 시대에는 그만큼 더 밀착돼 있었겠고 그만큼 기대감도 컸었겠죠. 그런 만큼 실망감도 크지 않았나. 어느 순간 그 어떤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다들 그때가 아주 어릴 적일 수도 있고 좀 더 성장해서거나 아니면 사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라기보다는 사춘기 이전에 어떤 그런 기간 동안에 주로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실망감이랄까 그런 게 어떤 식으로든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100% 기대를 안 할 수 없고 한결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본능적으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안 한다 하더라도 뭔가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감도 커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작가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입장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이랬을 것이다. 이해도 하게 되고
근데 사람이 참 그 어떤 그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그냥 뭐 하나의 정보로서의 기억이 아니라 감정에 남는다는 거에 어, 어떤 그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핵심이 그 기억에는 감정도 같이 동반되는 거죠. 그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 감정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중심으로 그 감정에 대한 어떤 장치들이 어떤 식으로든 기억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결국은 어떤 그때 느꼈던 그 큰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 로서의 기억이라기보다는 감정으로서의 기억.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어떤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칩에 들어있는 아니면 뭐 CPU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정보로서의 기억이 아니라 감정으로서의 기억 같습니다. 어떤 이렇게 생채기가 나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그 감정은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그 생채기. 아물었지만 흉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물론 좋은 기억은 추억이 되겠죠. 좋은 감정으로 남은 것은 추억이 되겠죠. 물론 이 장면에서 목욕탕 씬을 얘기할 때 어떤 그 실망감이 있기 전에 어떤 목욕탕의 추억도 있잖아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와의 등 밀어주기 목욕탕의 기억. 상당히 따뜻한 추억이잖아요. 그런 추억으로서의 좋은 감정으로서의 기억인 추억도 있겠죠. 좋은 감정으로서의 기억인 추억과 실망감으로서 남는 상처로서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 뭉쳐져서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풀기도 어렵고, 풀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두면서 이렇게 나름 덮어두고 그냥 한켠에 접어두는 그런 관계가, 그렇게 쉬운 관계가,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관계가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계속 에어컨이 돌다 안 돌다 해서 조금 소음이 있죠. 조금 이따가 좀 조정을 해서, 잠시만요. 에어컨을 좀 조정을 하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다행히 어제가 되겠네요. 그냥 하루를 넘겼으니까. 에어컨 소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내심 좀 걱정이 돼서 좀 끊고 확인해 본 결과 뭐 그닥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티가 안 났다는. 마이크가 좋은 건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다시 책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왔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한 두 개의 에세이를 더 낭독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내용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내용 요약을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낭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소개하고 낭독해 볼까요? 우선 전체적인 이 에세이집은 제목이 단 한 번의 삶이니만큼 삶과 연관된 어떤, 결국은 삶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는 스캔들이 된 고통의 의미라는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음, 이 스캔들이 된 고통의 의미에서는 그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음,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어, 요즘 현대인들은 뭐 그렇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고통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보다는 어떤 진짜 의미 없는 고통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고통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게 하고 또 그 고통을 막는 데 급급하다 보면 항상 뭔가 불안하겠죠. 결국은 하지만 고통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찾아옵니다. 삶이라는 게 고통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특히 불교에서는 더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부모님 이 세상에 나올 때 이 산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태어날 때 생에 태어날 때 어떤 세상으로 나올 때 고통도 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산도를 따라 나올 때 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다. 그런 만큼 삶의 시작부터가 고통이고 또 죽음도 고통이고 아무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고통을 용케 정말 운이 좋아서 피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고통이 또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우리 삶일 텐데요. 음,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통의 의미는 과연 그렇게 정말 의미 없음의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는 예시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의 예로는 어떤 그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 옛날에 그 고문 도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 트레드밀 계속 하루에 얼마 동안이죠? 음, 적어도 한 4,00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 하는 만큼의 그런 량을 정말 의미 없이 그 걷게 만드는 어떤 트레드밀, 반복해서 어떤 그런 트레드밀이 있었는데 그 고문 기구가 결국에는 러닝머신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 없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고통에서 전환된 거죠. 어떤 그 힘든 고통이 결국은 어떤 그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러닝머신이 결국에는 무의미한 고통을 만들려고 했던 고문 기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게 또 신기한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요가를 예를 들기도 해요. 그 요가라는 것은 어떤 그 동작 하나하나를 하려면은 그 잘 안 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막 비명을 질러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바사나라는 어떤 음, 죽음 상태와 비슷한 잠깐의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삶 전반적인 것, 그리고 고통과 더불어 어떤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요가라는 나름의 그 수련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부분도 있죠. 삶 전반적인 것으로 어쩌면 크게 그것을 비약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은이는 이제 이 김영하 작가님은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고통의 의미는 어떤 그 생로병사의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늙어가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난치병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루게릭 병에 있어서는 정말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다고 해요. 서서히 온 근육이 다 뒤틀리면서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마비되어 가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에는 그 주변에 간호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가족에게 전반적인 걸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차라리 루게릭병에 걸리느니 치매에 걸리는 게 낫다. 음, 똑같은 어떤 그 나와 주변의 고통을 동반하긴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을 뭔가 이렇게 자각을 한다든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고통이 주는 것은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난치병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하나로는 인제 성서에 나오는 욥의 그 끊임없는 어떤 그 고통과 순환을 겪는 욥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어떤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려면 할수록 그 원인은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원인 없이 오는 그냥 이 고통 이걸 찾는 데 무슨 의미가 있으랴. 이런 무의미함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주는 것은 또 무엇일까? 또 더불어 우리나라 그 천주교 신자들 박해가 있었잖아요. 구원말에. 그때는 어떤 그 구원의 약속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사람이 얼마만큼 용감해지고 무서워질 수 있는가. 그 엄청난 고문과 그 또 목숨을 잃는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이 신자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신자임을 거부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 고통을 멈출 수 있었지만 그 약속의 믿음 하나로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통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 현대에 그 고통 없이 사는 게 오히려 정상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 비정상이고 무의미하다는 그 현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어떻게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하지만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신과적인 질환에 있어서도 아무리 어떤 그런 고통을 벗어나려고 뭐 여러 가지 어, 약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그런 뭐 통증을 다스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글쎄요. 만약에 그런 고문이 아니죠. 그런 고통이 어 원인을 제거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면은 과연 우리나라 그 자살 거의 1 위 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번 낭독을 해 볼게요. 음. 긍정 심리학은 진통제이며 마취제이다. 오늘날 고통 경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고통이 무의미한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다. 모든 진실은 고통스럽고 고통은 결속이자 자아의 윤곽을 드러내며 고통은 현실이다. 이 현실의 반대편에는 좋아요의 세계가 있다. SNS 같은 데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고통이 사라진 민족의 문화에는 카타르시스의 가능성이 빠져 있다. 문제는 아무리 고통을 회피하려 해도 고통은 반드시 귀환한다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수많은 약물과 긍정 심리학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만성 통증은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은 자해하며 정신적 고통은 극심해졌다. 한병철의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한병철은 만성적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사회가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만성적 고통은 의미를 상실한 우리 사회를, 우리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시대를 반영한다고 진단한다. 이야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굳이 그 고통을 부각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해소되는 그런 이야기, 주인공이 거의 뭐 요즘 환타지하고 맞물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주인공이 뭔가 그냥 다 해결하고 뭐 미래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거의 전능에 가까운 그런 환타지적인 뭔가 이렇게 많이 믹스된 그런 드라마가 많죠. 이야기는 고통과 카타르시스를 교환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장치였다. 음, 이야기 속에서 한 인물이 큰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은 인물이 그 고통의 의미를 안다는 뜻이다. 1시간의 요가 세션을 마친 뒤 매트에 편안히 누워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를 때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치밀어 오르는 희미한 불안이 있다. 김영아 씨가 김영아 님이 이 요가를 아마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이고 만일 이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온다면 나는 속절없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고통의 의미를 찾아 견디기보다 몸 가볍게 달아나며 마법구두를 신은 그림자를 판 사나이로 살았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기꺼이 견디고자 할 의미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 비단 이 김영아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의 의미를, 의미 있음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고통의 의미 없음에 더 가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지만 종당에는 그 고통으로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고통의 의미를 수용하고 그리고 견딜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 들고 좀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하나하나 겪어갈 그런 고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미지에 그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안하면서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이렇게 이번에 또 스캔들이 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부분적으로 낭독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 드릴 수필 부분은요. 어떤 위안이라는 수필입니다. 결국 이 어떤 위안에서는 이 책의 단 한 번의 삶이라는 것에서의 그 삶이라는 의미를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내용 중에 살아보지 않은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것들, 얻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그런 현상들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의 이제 좋은 일례로서는 이분의 아버님이 월남전에 참전하셨는데
그 상당히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참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 찍은 한 빛바랜 사진을 이 김영하 님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이렇게 셀카로 그 거울에 대고 이렇게 본인 모습을 이렇게 찍는다거나 그런 일이 좀 많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 아버님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사진기로 거울에 비친 본인의 눈을 응시하면서 찍은 빛바랜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 아버님의 어떤 그 앞으로의 좀 기대감, 뭐 전시가 끝나고 났을 때 어떤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월남전에 참전한 이유는 아마도 그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들 참전을 했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무사히 돌아가면 생기게 될 어떤 나름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전쟁터에 있을 당장 내일 아니면 몇 분 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그런 공포감,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속에서는 그게 묘하게 섞여져 있는 그런 긴장된 눈빛을 이 김영하 님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용을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허락된 여러 삶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단 한 번의 삶이 겨우 존재한다. 나를 통과하여 미래를 지나 다시 당신 자신마저 태어나지 않은 과거로 가 닿는다. 그 젊은이는 자기 뒤통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김영하님의 아버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 속의 본인의 모습의 그 눈빛을 또 이 김영하님이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김영하님의 어떤 나름의 어떤 상상, 뭔가 이렇게 그 꿰뚫어보는 그런 나름의 그 상상의 어떤 길로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때 그 젊은이인 아버지는 자기 뒤통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물리학 쪽 책을 보다가 이해는 잘 못하면서도 문득 위안을 받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그저 지구상의 인간을 위한 편의적 개념일 뿐이라는 설명이 그렇다. 또한 시간은 우리가 우주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르고 어쩌면 거꾸로 흐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같은 것. 내가 다른 삶을 상상하거나 거기에 매혹되는 이유는 어쩌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불가역한 시간이라는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약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좀 더 편안하게 미지의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미래처럼 보이는 과거일 테니까. 미래는 실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하지 않죠. 미래라는 개념은 아직 체험되지 않은 어떤 미래라는 것은 곧 그 존재의 부재, 없음이 미래, 그 부재처럼 보이는 과거, 있음, 어떤 박제되어 있는 어떤 있음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수많은 과거 중에 그 N개의 과거 중에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인데 내가 아직 모를 뿐이니까. 크리스마스 날 아침까지 풀지 못하는 선물처럼 놀라움을 위해 알려주지 않은 것일 뿐일 테니까. 그리고 어떤 세계에서는
세계에서는 그것이 다른 차원이든 사건의 지평선 너머든 아버지와 엄마는 죽지 않았고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내가 그들의 부모였을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 삶이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를 무한한 삶들 중 하나일 뿐이라면 이 삶의 값은 0이며 아무 무게도 지니지 않을 것이니 존재의 이 한없는 가벼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더는 단 한 번의 삶이 두렵지 않을 것 같다. 태어나지 않았을 때 나는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몰랐기에 전혀 애통하지 않다. 죽음 이후에도 내가 죽었음을 모를 것이고 저 우주의 다른 시공간 어디인가에는 내가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내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위안이다. 글쎄요, 이거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어났다가 사라진 그 현상이 박제돼 있는 것, 즉 그것은 과거이고 기억이겠죠. 그것은 진실입니다. 빼박 정해져 있는 있음이죠. 현실은 보통 보면 왜 현재에 있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현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 다른 의미에서는 현재가 현존이다,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한다고 하면 그 영원성으로 볼 때는 그 현재라고 하는 것은 찰나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냥 현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게 너무 허무한 말인가요? 결국은 그 과거, 지나간 시간이 박제되어진 그 지나간 시간이 진실인 거죠. 근데 그 지나간 시간이 박제되어진 그 많은 메모리들은 수만, 뭐 수천 수만도 아니고 수억, 너무나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직선상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은 진실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어떤 원인과 결과의 끝없는 실타래 같은 것, 그런 것들의 것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박제되어진 메모리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과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실일 수 있겠죠. 그 진실이야말로 영원이고 현존하는 것이고 현존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존재 자체인 것이고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현재 지금은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인가요? 그저 그 현존 그 순간의 찰나의 체험, 그냥 삶이겠죠. 현재라는 것은 삶, 역동성, 그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의 어떤 체험. 하지만 어떤 영원한 진실성, 그런 것은 어떤 존재라는 것 그 자체는 어떤 그 과거 혹은 메모리, 영원히 박제되어진 어떤 어떤 순간의 박제, 그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자의적인가요? 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만큼 미래는 정말 그냥 환상에 지나지 않죠. 미래는 우리가 그냥 있지 않은 어떤 것들을 그냥 상상하는 것뿐이고 앞으로 계속 체험될 어떤 것들은 결국은 이미 어느 순간 박제되어진 그런 메모리인 것이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그 수많은 N개 중에 하나는 그중에 하나인 지금의 내 자아가 체험하는 그 N개 중에 하나인 셈이며 그 전 우주적으로 볼 때 그 너머의 저편에서는 beyond 저편에서는 또 다른 내가 여기 나온 것처럼 또 다른 내가 체험하고 있는 혹은 체험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뭐 글쎄요.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정말 너무 어 거대하고 비대해지는데요. 여튼 이런 얘기까지 오게 된 것은 결국은 삶에 대한 삶을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의 의미, 고통과는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그 우리 지금 수억 개의 그 n분의 1인 이 삶을 이 그래서 단 한 번인 이 삶, 나라는 자아, 지금 우리가 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체험할 수 있는 건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순간순간을 살아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글 자체가 표현 자체가 어려운 글은 없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뭐 두 번이 됐건 세 번이 됐건 부분 뭐 다는 아니더라도 자꾸 들춰보면서 어 내 스스로와 함께 같이 이렇게 반추해보는 우리 삶을 반추해본다거나 뭐 삶에 대해서 생각해본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이 김영하 작가님 자체가 뭐 저희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공통된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 소개와 낭독이 끝났고요. 날씨가 굉장히 후덥하죠. 어제는 좀 낮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밤 시간이 가까워진 시간에 이렇게 앞에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다시 왔는데요. 음, 이 밤에도 좀 열대야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더위가 다시 올지 모르지만 더위 속에서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 저도 건강해야 되겠죠. 네. 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시간이 막 흐르다 보니까 너무 늦게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고 하는데 좀 반성해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책을 고를까 한번 이 책은 또 한번 소개해드리고 낭독하면 좋겠다 하는 책이 발견되면 다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나름대로 관심이 가고 좀 좋은 내용이었다 혹은 동감이 된다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